월간 디자인의 팟캐스트 오프 디 레코드 시즌 2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주제는 디자이너의 사이드 프로젝트인데요. 팬데믹을 기점으로 우리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생겼죠. 멀티페르소나, 부캐, 엔잡러. 오늘 이 시간에는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눈부신 디자이너의 딴짓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게스트를 한분 모셨는데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금종각 그리고 공유 오피스 선트리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신 이지연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금종각과 공유 오피스 선트리하우스를 운영하는 이지연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팟캐스트는 다양한 분들이 들으시다 보니까 금종각에 대해서 그리고 선트리하우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정식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종각은 주로 어떤 작업을 해온 스튜디오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들이 전체적으로 그렇듯이 저희도 그래픽이라는 영역 안에서 되게 다양한 거를 합니다. 근데 주로 편집 디자인, 그러니까 책이 되게 많고요. 그 나아가서는 뭐 브랜딩이나 행사 관련된 아이덴티티, 그리고 웹사이트 이런 것도 종종 하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이제 소규모 작가님 규모부터 그냥 여느 대기업까지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 많은 분들이 금종각이 디자이너 분 성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떤 의미를 담은 이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어떤 예술과 디자인 씬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살짝 뭐랄까요, 어렵게 타이트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 전 느꼈어가지고 디자인을 열심히 해서 금융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각종 규제에 얽매이는 삶을 디자인으로서 좀 일구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제 지었습니다. 얽매이는 삶을 추구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금종각에서 한 작업 중에서 브로드컬리랑 함께 만든 서울의 3년 이하 시리즈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아마 많은 미디어도 이렇게 노출이 됐었고 저희 월간 디자인에서도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브로드컬리라는 출판사는 한 8년 정도 된 출판사거든요. 근데 책을 취재를 되게 열심히 하는 곳이어서 1년에 한 권, 2년에 한 번 막 이렇게 나오는 발행 주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시작한 편집장이 초기부터 제 지인이었다 보니까 이제 그 책을 만드는 걸 보고 그럼 디자인 당연히 내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책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브로드컬리라는 책은 사실 외국인한테 소개를 할 때는 조금 더 이름을 쉽게 이해해 주시거든요. 왜냐면 로컬을 브로드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라서 브로드컬리였어요. 그게 이제 이름처럼 뭐랄까요, 가령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근데 빵집이라면 파리바게트 같은 이렇게 가맹점 말고 오너 셰프가 하는 곳이라던가 작은 가게를 소개하는 잡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게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사실 우리가 결국에는 다 자영업이나 이제 프리랜서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관련 업을 궁금해하는 독자들도 되게 많은데 가령 뭐 케이크 집을 한다고 치면 그 케이크 집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뒷단의 어려움이 있는지, 감수해야 되는 건 뭔지, 비용적으로는 이제 어떤 모양이 펼쳐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좋은 쪽, 이 케이크 집 맛있어요 이런 것보다는 되게 입체적으로 균일하게 다루는 매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약간 본캐 이야기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캐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 선트리하우스라는 공간을 지금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어떤 공간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트리하우스는 이태원 경리단 쪽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인데요. 15인 정도 규모입니다. 책상이 15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간 넓이는 한 42평 정도, 그리고 작은 옥상이 있는 곳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현재 한 10명 정도 되는 분이 계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그중에 디자이너세요. 근데 디자이너도 분야가 되게 다양하죠. 가령 패션, 제품, 시각,
영상 3D 있는데 저희 그런 분들이 다 되게 많이 왔다 가셨고 실제로 지금도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 어떻게 그렇다면은 공유 오피스를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여시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퇴근하고 집에서 되게 많이 일을 했었어요. 디자이너니까 디자인을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퇴근이 좀 빠른 회사를 다녀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되게 일을 오래 했었고 그리고 그러다가 2019년에 네덜란드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처했어요. 주위에 친구나 뭐 약간 마음 붙일 사람을 만들려고 막 똑같은 카페에 가서 단골도 되어보고 그리고 막 안 가던 교회도 가보고 막 진짜 별의별 행동을 다 했어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서 이게 얼굴을 트고 하게 돼도 약간 저는 그걸 맥도날드 대화라고 부르는데요. 되게 가벼운 피상적인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여기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아 약간 공유 오피스가 있었지. 거기 가면은 좀 일 얘기도 하고 약간 좀 성장하는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동네에 있는 공유 오피스를 다 찾아봤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로테르담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5개에서 7개 정도 있는 걸 그냥 다 가봤거든요. 근데 막상 공유 오피스를 가니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대형 공유 오피스는 가면은 약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회사 다니고 뭔가 자기의 길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서 제가 거기서 같이 일을 하긴 하지만 뭔가 말 붙일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대형 공유 오피스는 이렇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고요. 그러다가 딱 하나의 공유 오피스가 되게 다행히도 제가 딱 생각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한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그 30명이 다 따로따로요. 다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비즈니스도 서로 다 제각각이고 다 돈 버는 방법이 다른 이제 내국인과 외국인의 약간 집합체였죠. 그래서 그 중에 한 6명 정도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저 빼고 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거의 다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가령 이 나라가 너무 좋은데 다들 비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던가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처음 유치하는지라던가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5개월 정도 다니다가 한국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게 되게 좋은데 여기서도 한번 해볼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죠. 혹시 그러면 지금 선트리하우스에 외국인도 네, 있나요? 네. 굉장히 좀 흥미롭네요. 확실히 좀 마음 붙일 곳이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디자이너로서 스케일업을 할 수 있을 때 곁에 있는 동료까지는 아니지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우라고 할까요? 이 업계의 전우? 서로가 서로의 레퍼런스가 되는 느낌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공간을 운영을 해보신 적은 그 전까지 없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와 공간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업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그래서 조금 시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시행착오 겪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려움 엄청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돌아와서 디자이너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다행히 일이 잘 들어와서 이제 잘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사무실을 고려해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사무실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팅을 하려면 클라이언트가 저희 집으로 오셔야 되고 하니까 약간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방문 하나 열면 막 침실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디자인 하나 하기에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큰 데를 구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근데 네덜란드에서 너무 그 경험이 좋았고 그리고 주위에 이제 디자이너들의 이제 당시만 해도 제가 다른 디자이너들 작업실도 막 다니고 교류를 했었는데 약간 공통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일을 잘해도 사무실이 너무 작으면 그게 미팅을 했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종합돼서 그러면 내가 사무실을 만드는 김에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좀 동료 같은 사람들도 주위에 있고 미팅할 때도 조금 더 글쎄요 버젓한 곳으로 보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 오피스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사실 제 사무실을 만드는데 좀 더 크게 만든다는 개념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왜 원래 뭘 할지 모르는 단계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좀 용기 있게 시작했다는 것도 되게 맞는 것 같고요. 만들어 놓고 이제 오늘부터 오픈이다 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알려야 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면 오겠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인스타그램이 사람들한테 초기에 좀 알아서 추천을 해줬어요. 제가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제일 처음에 오신 분은 심지어 제가 문을 열었다고 얘기하기도 전에 보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 인스타그램이 You may like it 그걸로 추천을 해줬대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되게 괜찮다 해서 그분이 제일 처음에 등록을 하셨는데 한 2년 정도 다니셨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오면 되게 좋은데 그 모든 오는 사람들이 다 저랑 잘 맞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이 어때야 서로 되게 좋으실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처음 좀 맞닥뜨린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저 혼자만 쓰는 오피스였으면은 좀 이것저것 결정하기가 되게 쉬웠을 텐데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 좀 뭐랄까요? 자기 메인 공간으로서 사무실을 쓰는 건데 여러 사람들도 좀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 하고 싶은 대로만 당연히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는 과정 자체를 사실 만들면서 처음 겪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포기할 수 있는 거랑 포기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네덜란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여러 공유 오피스들을 경험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선트리하우스가 오픈을 할 때도 많은 공유 오피스가 있었고 일반적인 공유 오피스와 선트리하우스가 어떤 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살짝 편안하게 나쁘게 말하면 이제 안일하게지만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요. 아무리 공유 오피스가 많아도 그 내가 만드는 장소랑 맞는 사람이 사실 저희가 엄청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는 사람 15명이 설마 서울에 없겠어 하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좀 했죠. 근데 차별화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차별화랑 아마 사람들이 느낀 차별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차별화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시작할 때는 이태원에 공유 오피스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인 중에 대형 공유 오피스 관련된 분이 있어서 이태원에 이상하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기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더니 잘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그걸 준비를 했죠. 그랬는데 제가 계약을 하고 이제 오픈을 할 2022년 초가 되니까 2개가 생겼어요. 베스트5랑 문사 스튜디오가 다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으나 저는 여전히 타겟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1인실이 있긴 한데 저희도 초기에 오픈했을 때 초기에 오픈하면 방향성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막 되게 다양하게 오시거든요. 근데 초기에 막 4명 회사 있는 분들, 2명 회사, 3명 하시는 분들도 되게 오셨는데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리를 채우기에는 3, 4명씩 받으면 되게 수월하고 좋지만 그 사람의 이렇게 집단이 이렇게 4명이 있고 나머지 다 1명이면 왠지 약간 제가 생각하는 무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생각해보니까 이제 패스트5 같은 핏이 좀 맞지 않으시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동아리방에 가까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일을 하지만 되게 소소한 시시콜콜한 얘기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좀 서로 마음을 둘 곳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분들이 선트리하우스에서 함께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5명이 있고요. 3D 전문으로 하시는 분 1분, 그다음에 공간, 팝업 공간 같은 거 주로 하시는 분, 공간 디자이너 1분, 그리고 비디자이너 직군 3명이 있습니다. 비디자이너 직군이라 하면은 가령 개발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자기 약간 상담 관련 분도 있고요. 네, 그건 전혀 다른 그러나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을 설계하고 구획을 나누고 뭐 이를테면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의 경험들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행착오도 좋고요. 가장 장애가 많았던 게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은 평면의 2D였는데 공간은 3D잖아요. 그래서 크기감에 대한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령 분명히 스케치업과 도면으로 이게 몇 크기인지 다 해놨는데 이 공간에 내가 지금 원하는 가구를 넣었을 때 얼마나 잘 어울리는 크기감일지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클지 너무 작을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10개의 기물을 샀다면 그 중에 한 3개는, 4개는 못 쓰게 돼서 이제 버리는 경우도 되게 있었고 그래서 그 크기감에 대한 상상이 잘 되지 않는 게 가장 어려웠던 지점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당시가 지금은 이제 저희 집을 포함해서 한 4번 정도 공사를 해봤는데 발주 경험 자체가 제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선트리를 만들 때 마침 퇴사를 한 제 학교 동기가 이제 건축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해서 이제 건축사가 이제 1인 건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포트폴리오 필요하지. 어떻게 좀 해볼래? 해가지고 막 꼬셔가지고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형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잘해줘도 이게 잘해준 건지 모르고 못해주면 바로 알아요. 그게 진짜 지금도 너무 미안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이 친구가 잘해준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동네에 이제 건물을 지은 아는 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그 친구 욕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듣더니 야 그거는 나 건물 지어준 데서는 그거 안 해주는 건데? 라고 함으로써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발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좀 스무스하게 제가 협조적으로 같이 가지 못했다.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스트레스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선트리하우스 이야기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지향하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24시간 중에 적어도 3분의 1은 사무실이라는 공간에 있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주어지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간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좀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디자이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디자이너에게 이상적인 약간 공유 사무실이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성장을 위한 건강한 긴장감이랑 유대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긴장감은 깔고 간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밥 먹고 배부르다고 누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약간 깔고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디자인 작업이 약간 고초를 만나거나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좀 SOS 칠 수 있는 주위의 동료의 그 잠재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 원래 처음 문 열고 1년은 작업 같이 하고 나서 뭐랄까요 어색해질 수 있는 보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따로따로 일을 했는데 일단 저부터 너무 이 프로젝트의 캐파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혹은 시기적으로 막 1~2달 정도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해보는 경험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작업 성향을 평소에 파악하고 그 사람의 뭐랄까요 일하는 리듬 혹은 작업물이 나오기까지의 뭐 대략적 시간 이런 거를 평소에 살짝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협업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금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특히 약간 시각 디자인 쪽이 더 그렇기는 한데 뭐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일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공유 오피스를 운영을 하시니까 생각보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해. 공간을 운영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네, 그런 게 혹시 좀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에 대해서 너무 꼰대 같긴 한데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프로젝트가 자기 캐파의 한 50% 정도만 있으면 어디든 옮겨갈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이 그렇게 그 양을 컨트롤하기가 일단 1차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바쁜 시기를 자기가 정할 수 없다 보니까 진짜 바쁠 때 분명히 디지털 노마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트북 화면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27인치 이상, 많으면 27인치 2개, 35인치 뭐 이렇게 매칭이 좀 돼야 제대로 능률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모니터 대여를 좋은 사양의 모니터를 되게 싸게 좀 대여를 좀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자기 작업 셋업이 디자이너에게 진짜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너무 답답할 때는 해외에 나가는데 그때 하는 일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공유 오피스 찾는 거예요. 근데 모니터 내가 빌릴 수 있는 공유 오피스가 어딘가? 그거를 좀 찾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오피스에서는 이제 그런 모니터 같은 거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레퍼런스를 좀 많이 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책이나 인쇄물의 경우에 잘 만들어진 게 있다. 그럼 일단 전 그냥 일단 사요. 일단 사서 누구라도 같이 보겠지 하고 일단 하나 꽂아놓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샘플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레이저 커팅기 같은 걸 둔다던가 그래서 로고를 하나 만들어도 이거를 지면으로 보는 거랑 아크릴에 깎아서 놓고 보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팅 갈 때 한두 개씩 갖고 갈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런 레이저 커팅기 같은 것도 두고 실크 스크린 할 수 있는 툴도 두고 있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장비를 가지고. 네,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의 이점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많은 장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되게 가보고 싶네요. 네,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 자체는 뭐 사실 되게 새롭지는 않아요. 뭐 공유 오피스도 있고 저희가 이번 호에 소개한 기사들을 보면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건축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사이드 프로젝트를 디자이너들은 왜 계속 시도하는 걸까? 그렇게 많이 실패를 하는데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표님 생각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디자이너로서 좀 자기 프로젝트를 하게 된 동력이라면 아무래도 사실 디자인이라는 구조 자체가 발주를 받고 클라이언트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약간 이렇게 블럭 하나씩 마음속에 100% 내 맘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들 하나씩은 있는 거에서 좀 기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가 좀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사업을 자기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디자인 스킬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물건 배치 하나든 인스타에서 사진 찍어 올리는 거 하나든 디자인 좀 미감을 만들 줄 아는 스킬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돈을 이만큼 쓸 거를 이만큼만 쓰고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디자이너가 이제 뭐랄까요, 굿즈를 만들어서 뭐 자기가 손으로 판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공간을 만든다던가 이런 게 조금 더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보다 좀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 자체가 좀 더 낮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맹점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흔히 편견일 수도 있지만은 뭐 숫자에 약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약간 이 디자이너가 이런 사이드 비즈니스를 좀 진행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공부를 하면요. 근데 공부라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자기 사업을 통해서 뭔가 디자인 외에 다른 운영을 경험하는 건 굉장히 큰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쁜 것들은 사실 거의 다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만들 수 있는 포지션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부담을 지는 거에 대해서 그 똑같은 무게로 느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자기가 자기 공간을 운영해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다 했더니 막 가격이 엄청 폭발해요. 이러면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 디자인만 생각하던 시각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조망하는 게 가능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가끔씩 일하다 보면은 저희가 받는 요청들이 디자인 측면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좀 그거 궁금해요. 아까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것이
사실은 디자이너 입장에서 100% 자신의 로망을 실현해 보고 싶다라는 그 어떤 욕구에서 기인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가보면은 내 공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곧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쵸. 어떻게 보면은 100%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약간 예술에 가까운 수도 있죠. 사실 작가님들조차도 100%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는 못 하시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쵸.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 가령 100%라고 했을 때 그 100%의 결정권을 한 명이 갖고 있는 한 주체가 갖고 있는 거랑 0.1%씩 1000명이 갖고 있는 거랑 그게 되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가 정말 대중을 상대로 뭔가를 만들다면 내 거를 100%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내 비즈니스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잖아요. 100명 중에 30명만 좋아해도 내게 3000개가 팔릴 수 있으면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해요. 그 국내 독립출판 페어의 대표주자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을 또 이끌고 있기도 하신데요. 스튜디오의 작업 외에도 이렇게 존재감이 뚜렷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는 힘? 이게 사실 좀 지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전에 좀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은 국내에서 가장 큰 독립출판 행사예요. 그래서 참가하시는 그 셀러분들만 해도 대략 한 500명에서 600명 사이가 되시고 관람객도 3일 동안 되게 집약적으로 엄청 많이 오시고요. 근데 저는 2020년부터 2023년 행사, 작년 행사까지 4년 동안 행사 운영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조금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그 하반기에 그 프로젝트 하나가 있으면 사실 엄청 많은 기회비용이라서 올해부터는 그 스토리지 북 앤 필름에 이제 운영을 위임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꽤 여러 해 동안 이제 행사를 운영을 했죠. 그래서 뭐 시, 소설, 일러스트, 사진까지 내가 스스로 만든 출판물을 이제 독립출판물의 넓은 범위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만드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 작업물을 가지고 행사에서 이제 독자들을 만나보는 그런 행사가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이고요. 올해는 이제 성수동에 있는 에스펙토리에서 10월에 열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런 어떤 스튜디오의 디자인 작업 외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동력? 그게 이제 밖에서 보면은 오피스, 디자인 스튜디오, 행사 이게 세 개 각까지 다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세 개가 엄청 많이 겹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좀 따로따로 하는 거를 되게 많이 줄이고 동선을 좀 통일함으로써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가 페어에 도움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페어가 다시 디자인 스튜디오나 오피스에 가져오는 또 이점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좀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관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재작년 행사를 보면은 저희 오피스에 계시던 분들이 스텝이나 그 기획팀 멤버로 참여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리고 행사 물품을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서로 보완하는 관계고요. 그래서 모든 걸 따로따로 하면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 동선을 통일하는 게 좀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해주신 얘기 중에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특집 기사를 함께 해주신 모 개관 필자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행성과 위성의 관계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그냥 따로 완전히 각계의 세계에서 노는 게 아니라 좀 공전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고 해야 될까요? 뭐 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실험과 시도라는 의미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는 항상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주저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해주실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뭐 감히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친한 동생이 시도를 한다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가 포기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순위를 한번 매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풀타임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걸 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뭘 제일 먼저 빼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령 되게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루에 식빵 몇 장 먹는지 뭐 이런 거를 체크해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달을 영위하려면 내 식비가 얼마나 필요하냐. 약간 이런 걸 계산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최대한 일에만 집중하고 사이드에만 집중하고 다른 거를 별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때 얼마 정도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지에 대한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극제의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같은 질문들을 저희가 이번에 특집 기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던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노하우를 밝혀주셨는데, 이번 호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시간이 꽤 흘러가지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소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네, 거의 영상 인터뷰가 완전 처음인데요. 그래도 해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잘 이끌어주셔서 되게 보람차고요. 보람은 편집장님이 있으시겠네요. 네, 그리고 항상 좋은 작업자분들이랑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선트리하우스가 궁금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금종각 그리고 선트리하우스의 앞으로의 미래도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프디 레코드 이것으로 저희 마치려고 하고요. 철아나톰의 작가 데시카 오사무가 여러분 꿈은 2개를 꾸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야지 한 가지 꿈을 좌절됐을 때도 또 하나의 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비즈니스가 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디자이너로서의 본업이 잘 돼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의 꿈을 함께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또 굉장히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3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올 거고요. 지금까지 월간 디자인 최병환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